사고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즉 차량 밖으로 튀어나온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무사히 걸어나온 최 씨 혼자만 안전벨트를 맨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안전벨트 착용 여부로 어떻게 운전자를 가려낼 수 있을까? 그 안에 사람 운전자를 추정할 만한 어떤 흔적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그러면 자고 있는 사람들의 승객들의 의복을 보면은 운전자의 어떤 운전자를 단정할 만한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조사했고요.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했을 때 나오면서 안전벨트 상태에서 차가 추락하게 되면 사람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근데 안전벨트는 이동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죠? 그러면 저항이 생겨서 옷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만일 최 씨가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 거라면 앉은 방향에 맞게 왼쪽 어깨 부분에 안전벨트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 안전벨트는 사고 시 탑승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지만 동시에 강한 반동을 막아주는 만큼 옷에 압착된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 그만큼 사고의 충격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람이 시속 48km의 경우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경우에 사람이 받게 되는 하중은 체중 76kg의 사람의 경우는 약 1700kg의 하중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700kg의 하중을 안전벨트 어깨띠와 골반띠가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죠. 정밀 검사 결과 최 씨의 점퍼에서 안전벨트 마모 흔적이 발견됐다. 방향도 운전석에서 매는 방향과 일치했다. 진술과는 달리 최 씨가 운전자였던 것. 운전자를 죽였던 사람이 만약에 쪼세게 앉았으면 안전벨트 이쪽이 됩니다. 그죠? 그럼 안전벨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다행히 그 젊은 사람, 운전자라고 찍은 사람이 패딩파카에 그 안전벨트를 했을 때, 운전석에 앉았을 때 나오는 흔적들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전했다. 저희가 결정을 내렸죠. 예. 과학수사로 뒤바뀐 결론. 사건의 진실은 이러했다. 세 남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최 씨가 운전을 맡았고 동승한 다른 두 사람은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창문을 열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심의 결과는 참혹했다. 사고 후 급히 현장으로 내려간 박 씨. 남자가 죽은 걸 확인하고 살아남은 두 사람은 입을 맞추기로 했다. 괜찮냐고? 죽은 사람이 운전을 했다며 과실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는 결과 그 도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신고한 멀쩡한 살아있는 사람 두 사람은 미래의 그 처남하고 매형이 될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입을 맞춰서 저 사람이 운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처남이 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거짓 진술. 자칫 사건의 진실은 가려지고 목숨도 잃은 채 사고를 낸 운전자로 몰릴 뻔했던 망자는 과학수사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2009년 12월 16일 경주시 현곡면의 남사제 고갯길.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광버스 한 대가 고갯길에서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에는 경주 황성동 40도의 급경사가 S자형으로 굽은 이 왕복 2차로는 경주에서도 유명한 운전 난코스 구간. 사고로 노인 17명이 숨졌고 한 마을의 노인 30명이 울산으로 온천 관광을 갔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노인들이라 사고 피해는 더욱 컸다. 무려 18명의 노인들이 이 사고로 세상을 떴다. 경주 경찰서 생긴 일에 가장 초대형 사고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 근무한 지 약 30년 가까이 됐음에도 그러한 대형 사고는 없었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경주시 현곡면의 남사제 고갯길. 관광버스 한 대가 고갯길에서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40도의 급경사가 S자형으로 굽은 이 왕복 2차로는 경주에서도 유명한 운전 난코스 구간. 한 마을의 노인 30명이 울산으로 온천 관광을 갔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무려 18명의 노인들이 이 사고로 세상을 떴다. 경주
굽이굽이 휘어진 도로.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는 고깃길에서 대체 버스는 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락했던 것일까? 17명의 목숨을 사고 앗아간 버스의 상태는 처참했다.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덕을 몇 바퀴 뒹군 버스는 앞뒤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윗부분도 완전히 찌그러졌다. 윗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처참한 모습입니다. 국거수 교통사고 전문수사팀이 현장에 급파돼 먼저 차량 자체의 결함 여부를 조사했다. 현장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에서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차가 어떤 제동장치라든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든가 아니면 핸들이 말이 안 들어가지고 사고가 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감정을 의뢰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임하게 됐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락한 사고였으므로 제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브레이크의 고장 여부를 가장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운전자도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버스의 브레이크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걸까? 이거는 제동장치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따라서 요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제동장치 원리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 페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있는 게 운전석이라 보시고요. 이 풋브레이크, 발로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은 이 압력이 전달되면서 이 부스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압력이 더 키워집니다. 이 압력이 마스터 실린더라는 이 기름이 채워져 있는 이 탱크가 있는데 이걸 마스터 실린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압력이 전해지면서 이 압력이 각 바퀴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승용차의 유압식과는 달리 대형 버스는 보통 공기압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한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공기 탱크에 연결된